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인공지능 스터디그룹 2학기 오리엔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 제 이름은 지영채이고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19학번이고 현재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활동하시게 될 한양대학교 인공지능 스터디그룹 하이 2020학년도 회장입니다. 저에 대한 다른 소개는 많이 생략을 하고 혹시라도 제가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것을 진행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GitHub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스터디 그룹은 나이나 학번 이런 거 상관없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그리고 정보나 지식을 나누는 그러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어, 저희들이 슬랙 방이 있는데 슬랙의 질문 채널에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터디 그룹의 1학기 목표는 조금은 지루하고 따분할 수 있는 이론보다는 AI가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예시들을 코드로 접해보자, 그리고 실제로 돌려보자, 그런 취지로 자체 유튜브 강의를 제공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동안에는 이제 흥미를 이제 좀 가졌으니 이론을 배워보고 그리고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스킬셋을 갖추자라는 취지에서 모두를 위한 딥러닝 파이토치 편을 제공해드리고 이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제공해드린 자체 과제를 수행해 주셨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2학기 때 어느 정도의 스킬셋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과제에 대한 커트라인이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과 함께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러한 부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학기 때 새로 참가하신 분들 혹은 1학기 때 들었지만 다시 1학기 내용을 복습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하이 강의 영상이라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가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그리고 1학기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영상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코드를 이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하이 자체 GitHub가 있습니다. 저희 계정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2학기 계획은 뭐냐라고 하면 이제 흥미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식과 스킬셋을 갖췄으니 그것을 응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만큼 실력이 늘 좋은 방법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여름과제 풀이 1, 2주차를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3, 4주차가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9월 3주차부터는 주제별이라고 하면 컴퓨터 비전, Natural Language Processing, Reinforcement Learning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팀을 빌딩할 것입니다. 팀 빌딩을 한 후에 각자 어떤 주제로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해오신 후에 4주차에는 그 주제를 구체화를 할 것입니다. 10월에는 이제 중간고사가 있죠. 중간고사를 이제 잘 치르시고 오신 후에 11월에는 4주 동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그러한 구체적인 부분들은 9월 3주차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빨리 과제 풀이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진행했던 이런 프로젝트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원래 계획이 있었지만 미뤄진 부분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유동적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여름방학 과제 1, 2주차 풀이가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방학 즐겁게 보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여름방학 과제로 부여되었던 것 중 첫 번째 과제인 위크 1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위크 1 과제 출제를 담당한 하이학술부장 최가원입니다.
먼저 이야기할 주제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 중 하나인데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명령어의 목록으로 보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여러 개의 독립적인 단위,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객체라고 하는데, 이 객체들의 모임으로 파악을 하고 이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우선 파이썬에서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문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패스문은 빈 동작 혹은 아직 구현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빈 클래스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간단하게 이런 것이 있다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빈 클래스만 있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겠죠. 분명 안에 넣을 컨텐츠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바로 클래스 멤버입니다. 이 클래스 멤버에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이 멤버들을 모두 나열해 놓은 것들입니다. 메서드, 프로퍼티, 클래스 변수, 인스턴스 변수, 초기자, 소멸자입니다. 클래스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죠. 첫 번째 개념입니다. 메서드는 클래스의 행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클래스 내의 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초 파이썬 수업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것과 비슷한데, 옆에는 우리가 렉탱글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이제 멤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calc area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메서드인데요. 이 메서드 안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인스턴스 메서드, 클래스 메서드, 그리고 정적 메서드입니다. 다음으로 클래스 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클래스 변수란 클래스 정의, 아까 우리가 렉탱글이라는 이 클래스 정의에서 메서드 밖에 존재하는 변수로 해당 클래스를 사용하는 모두에게 공용으로 사용되는 변수입니다. 여기에서는 카운트가 클래스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클래스 변수에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클래스 명을 쓰고 그리고 점을 쓴 다음 변수명을 쓰는 형태로 우리가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렉탱글 클래스에 있는 카운트를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스턴스 변수입니다. 이 인스턴스 변수는 각 객체 인스턴스마다 별도로 존재하는 변수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 클래스 변수를 배웠는데, 이 클래스 변수는 클래스 하나당 한 개인데, 이 인스턴스 변수는 클래스가 만들어내는 각각의 인스턴스마다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클래스는 우리가 붕어빵에 비유를 했는데, 클래스는 붕어빵을 만드는 틀, 그리고 이 객체들은 그 붕어빵 틀로부터 나오는 붕어빵들이라고 우리가 비유를 했었죠. 이때 이 인스턴스 변수를 액세스하는 방법이 클래스 내부인 경우와 외부인 경우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클래스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셀프라는 키워드를 이용하여 액세스를 하게 되고, 클래스 외부에 있는 경우에는 객체 변수명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명을 함께 작성하여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객체 변수명은 여기 예시에서 leg1이 되고,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명은 with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스턴스 변수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with와 hate가 되겠죠. 그리고 초기자입니다. 이 초기자는 클래스가 각각의 객체를 찍어낸다 그랬는데, 이러한 객체를 생성할 때마다 실행되는 특별한 메서드입니다. 아래와 같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이때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파이썬에서 밑줄 2개로 시작하고 밑줄 2개로 끝나는 레이블은 보통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dd, sub, 그리고 compare, string, 이렇게 다양한 함수들이 있는데, 이 함수들은 우리가 각각의 어떤 그 매직 메소드라고 부를 만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초기자의 어떤 그 형태,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패러미터로는 셀프가 들어갔고,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여러 가지 패러미터들이 뒤따라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셀프 키워드를 이용해서 인스턴스 변수를 지금 설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아까 보았던 것처럼 클래스 변수 카운트에 지금 변화를 주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멸자입니다. 소멸자는 객체를 삭제할 때마다 실행되는 특별한 메서드입니다. 우리가 렉탱글 클래스를 다시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있는 카운트는 클래스 변수로서 클래스 한 개, 하나만 있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생성자를 볼 수 있고, 그 다음 calc area라는 메서드는 우리가 인스턴스 메서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적 메서드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클래스 메서드를 각각 볼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을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인스턴스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를 생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붕어빵 틀을 이용해서 붕어빵을 찍어내는 과정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은 객체 변수명에 클래스명을 함께 써서 나타내게 됩니다. 옆에 예시를 보면 R이라는 객체 변수명에 우리가 rectangle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패러미터는 2와 3을 받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메서드 호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객체 변수명을 쓰고 그리고 그 뒤에 메서드명을 쓰게 됩니다. 이때 R이라는 인스턴스에 calc area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area에 넣었죠. 세 번째로는 인스턴스 변수입니다. 여기에 액세스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객체 변수명을 쓰고 그 뒤에 인스턴스 변수명이 따라오게 됩니다. 예시에서 보면은 R이라는 객체에서 width라는 변수에 액세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클래스 변수, 클래스당 한 개만 있는 값입니다. 이 값에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클래스명을 쓰고 그리고 변수명을 씁니다. 예시에서 보면 rectangle 클래스에 있는 count 변수에 우리가 액세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클래스 멤버들을 각각 알아보고 클래스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클래스를 바탕으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그때 이용하는 것이 바로 상속이라는 개념입니다. 상속이란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의 모든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를 물려받아 새로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클래스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용어가 몇 개 있는데 기존에 정의된 클래스, 즉 바탕으로 하는 클래스를 우리가 기초 클래스, 부모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 정의할 클래스를 우리는 파생 클래스 또는 자식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옆에 그림은 베이스 클래스와 디라이브드 클래스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파생 클래스에서 우리 파생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클래스 명 뒤에 베이스 클래스, 다시 말해서 부모 클래스의 이름을 괄호와 함께 표시하게 됩니다. 아래에는 애니멀 클래스, 도그 클래스, 덕 클래스가 있는데 이때 도그와 덕 옆에 있는 부분을 잘 눈여겨보면 애니멀이라는 클래스의 이름이 붙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도그 클래스 그리고 덕 클래스는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그림을 보면 그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개념은 상대 주소와 절대 주소입니다. 파이썬에서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각각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간단한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라는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 아래와 같이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한양대학교 자체의 주소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주소가 있으면 현재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나 이 위치로 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기숙사에서 현재 제가 있는 위치에서 한양대학교까지 가는 방법을 표시하였습니다. 이때 첫 번째 방법이 절대 경로와 비슷하고요. 두 번째 방법이 상대 경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절대 경로를 이용해서 파일 경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C 드라이브로부터 시작하는 경로를 지정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 경로를 이용할 경우 현재 작업 중인 폴더 기준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시작이 되는 지점은 어떻게 표시할까요? 바로 점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는 현재 작업 중인 폴더 위치를 뜻합니다. 또는 주피터 노트북이 열려있는 폴더 위치도 포함입니다. 여기까지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파이썬에서 임포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동일 경로 파일의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실행 파일과 동일한 경로에 있는 파이썬 파일을 임포트할 때인데요. 이때는 현재 경로를 의미하는 닷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임포트를 하게 됩니다. from과 import의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위 경로 파일일 때입니다. 하위 경로의 파일은 from 하위 폴더처럼 폴더에 지정해 주어서 우리가 임포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상위 경로 파일의 경우 from에 상위 경로를 입력하여 임포트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절대 경로 패스에 상위 경로에 대한 패스를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이때 실행 경로 파일의 상위 경로를 구하는 코드가 아래와 같이 나와 있게 됩니다. 아래 코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예 다른 경로의 파일을 우리가 임포트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패스 어펜드에 다른 경로의 패스를 넣어주어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코드 마찬가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선형 회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크 1을 풀기 위한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선형 회귀란 종속 변수 y와 한 개 이상의 독립 변수 x와의 선형 상관관계를 모델링하는 회귀 기법입니다. 옆 그림에서 보듯이 선형 관계, 즉 직선도 하나의 선형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선형 관계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회귀 기법이라고 하고 아래에 수학적인 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선형 회귀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단순 선형 회귀입니다. 단순 선형 회귀란 독립 변수 x가 한 가지인 경우이고 다중 선형 회귀는 이 독립 변수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입니다. 옆 그림을 보면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서 만들어낸 직선과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그 차이를 바로 우리가 로스 펑션을 이용해서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로스 펑션은 모델을 통해 생성된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그 함수의 식은 우리가 y 해시 지금 예측값이고yn이 실제값입니다. 그것의 차를 낸 다음에 그것을 제곱하고 그것을 평균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로스 펑션의 값을 줄여나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듯이 옵티마이제이션,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할 일은 이 로스 펑션의 값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옆에 그림에서 보면 2차 함수가 나와 있는데 이 2차 함수의 경우 가장 아래점, 지금 이 최소값 지금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 이 지점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리니어 리그레션의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형관계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x와 y 우리의 예측값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시한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래에는 우리가 어떤 x 데이터를 넣었을 때 우리의 모델을 거쳐서 이렇게 예측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true line, 이게 지금 이제 실제값인데 우리가 이제 예측한 것은 약간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실제값인데 우리가 예측한 값이 만약에 이거라면 얘와 얘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로스 펑션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로스는 우리가 우리가 예측한 값과 그리고 실제 값을 뺀 다음 그것을 제곱한 형태로 나타내었고, 지금 이 을 우리가 지금 x 그리고 웨이트를 곱해서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본 식 민스퀘어드 에러 이렇게 로스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네, 이렇게 이차함수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 이차함수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W가 이 웨이트가 지금 이 근처인 지점에서 로스의 값이 지금 가장 최소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이제 이 2에 최대한 가까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이 파이썬으로 구현을 해보는 건데, 자, 이 부분 이제 forward 함수에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x를 넣으면은 여기 x의 웨이트가 곱해져서 곱셈을 이제 한 다음에 그 값을 리턴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함수를 만들었고, 그리고 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x와 y를 받았는데 이 y 햇은 forward x, 여기 x에다가 그 웨이트를 곱한 값을 넣었고, 그리고 이 y 햇과 그리고 y 실제 값을 제곱한 값을 리턴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로스 펑션을 나타낸 거죠.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전에 배웠던 개념이 우리가 로스 펑션이었는데, 로스 펑션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2차 함수여가지고, 이거를 이제 플라팅을 해보면, 이렇게 옆에 있는 그래프처럼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이 예시에서는 웨이트가 2일 때 이 값이 최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옵티마이제이션은 우리가 이 로스 펑션의 값을 최소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네. 지금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이제 실제 그래프가 이거라면은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이쪽으로 이렇게 가깝게 만드는 게 목적이겠죠? 네.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은 우리가 초기 위치가 여기라고 해볼게요. 지금 여기 이 축이 지금 이 웨이트를 나타내는데 초기 이제 웨이트가 이쪽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가야 될 부분은 어디인가요? 바로 여기 최소점이 되겠죠? 로스의 값이 최소가 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으로 이제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그레디언트 값을 구해요. 여기 로스에 대한 이제 웨이트에 대한 로스의 변화량. 이제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이 그레디언트를 보고 이제 이쪽으로 점차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글로벌 로스 미니멈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웨이트를 조금씩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갱신하는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수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알파는 우리가 러닝 레이트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이제 학습률 정도로 이제 번역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수학적으로 한번 구해보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편미분인데 로스가 지금 y 햇 빼기 y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웨이트를 지금 우리가 웨이트에서 이 값만큼 뺄 건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로스를 웨이트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값이 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EX 그리고 X 웨이트 마이너스 Y. 그래서 이게 이제 편미분을 해서 나온 값이고 그 값을 이제 다시 이 식에 대입을 해주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코드를 한번 직접 구현을 해보면 이제 포워드는 아까 배웠던 것처럼 그대로 나오고 이 로스 펑션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레디언트, 이제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쪽이 이렇게 아까 우리가 보았던 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지금 코드로 이렇게 구현을 해 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직접 이제 이 위크1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부분을 임포트를 해주겠습니다. 우리가 판다스는 우리가 그 CSV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임포트를 했고,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직접 그 리니어 리그레션을 위한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델을 만들고 우리가 이제 이 모델은 우리가 이제 저번에 배웠었죠. 그 클래스를 이제 상속받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클래스를 상속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니셜라이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얘는 이제 그 슈퍼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그 상위 클래스, 그러니까 이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지금 불러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 1,1이냐면은 우리가 그 웨이트랑 헤이트 이렇게 각각을 지금 인풋이랑 아웃풋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풋 한 개, 그리고 아웃풋 한 개,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워드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포워딩 부분을 만들면은
우리가 x를 받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우선 이제 y 햇을 만들어야 되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x를 리니어에 이렇게 통과를 시킨 다음에 그 값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필요한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제 직접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코드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인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이제 만들어 보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선 여기에 있는 이 CSV 파일을 불러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코드를 쓰면은 네, 여기 read CSV를 통해서 불러올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는 네, 여기서는 이제 CPU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위에서 만들었던 이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이제 모델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제 이 모델을 여기 위에 있는 이 디바이스에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크라이테리언을 써야 되는데요. 이 크라이테리언은 네, MSE 로스, 그러니까 미니 스퀘어드 에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리덕션의 옵션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잠깐 이제 레퍼런스를 보게 되면 지금 이 MSE 로스는 우리가 여기 민 스퀘어드 에러를 이제 측정하는 그런 이제 크리테리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 리덕션의 옵션이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민 같은 경우에는 이 아웃풋을 전부 다 합계를 낸 다음에 그거를 그 이제 엘리멘트의 개수만큼 나눠주는, 그러니까 평균이죠. 네. 평균을 계산하는 거고, 그리고 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것들을 전부 다 합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보면 네, 저는 여기서 이제 민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옵티마이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라고 부르는 SGD 같은 간단한 최적화 알고리즘에서는 크게 이제 부담되는 게 없는데, 실제로 신경망을 학습할 때는 이제 뭐 RMS 프로퍼게이션 그리고 이제 아담 이렇게 좀 더 정교한 옵티마이저를 사용하곤 합니다. 파이토치에서 이 옵팀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적화 알고리즘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추상화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최적화 알고리즘의 어떤 구현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러닝 레이트는 저는 네, 이렇게 설정을 해둘게요. 이 옵팀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모델의 가중치를 갱신할 이 옵티마이저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담을 사용을 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옵팀 패키지는 다양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이 아담 생성자에서 첫 번째 인자는 어떤 텐서가 갱신이 되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러닝 레이트를 우리가 여기에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보면 우리가 여기에 그 매트릭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채점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따로 여기에 체커라는 객체를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두고 이제 에폭을 설정할 건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에폭을 네, 한 10만 정도로 설정을 해둘게요.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같이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번의 최적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그 알고리즘을 보고 이제 이터레이티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터레이티브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다뤄야 될 데이터가 너무 많기도 하고 또는 메모리가 부족할 경우에는 한 번의 계산으로 어떤 최적화된 값을 찾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서는 최적화를 할 때 일반적으로 여러 번 학습 과정을 거치게 되고 또 한 번의 학습 과정 역시 데이터를 조금 나누는 방식으로 이렇게 세분화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에폭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에폭은 전체 데이터를 한 번 학습시킨다라는 원 에폭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x와 y는 각각 이제 우리가 위에서 불러왔던 그 CSV 파일에서 이제 설정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서 이제 height 그리고 각각 그리고 weight 네, 이렇게 해두고요. 이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좀 나눌 거예요. 트레인용 데이터가 있고 테스트용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거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네, 랜덤 스테이트는 우리가 42로 결정을 해두고 그리고 테스트 사이즈는 전체의 20% 정도로 설정을 해둘게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텐서의 형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기 밑에 처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요. 이제 그 우리가 뻘문 안에서 이제 각각의 에폭을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드를 짜볼게요. 먼저 우리가 순 전파 단계, 그러니까 그 y 햇을 여기에 구하는 방법입니다. 모델에 x를 전달해서 예상되는 y 값을 지금 여기에 계산을 해주는 거죠. 네, x 트레인의 값을 넣어서 지금 여기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스 펑션을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위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 크라이티어리언을 이용을 해볼게요. 네, 왜 이렇게 짜는지 알겠죠? 그 y 햇은 우리가 이제 예측한 값이고 그리고 여기 y 트레이는 이제 실제 값인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역전파, 그러니까 이제 역전파 단계 전에 이 옵티마이저 객체를 여기 있는 이 옵티마이저 객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갱신할 변수들에 대해서 모든 변화도를 0으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역전파 단계를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의 매개 변수에 대한 손실도의 어떤 변화를 계산하는 부분이 이 백워드, 그러니까 이제 역전파인데 이거를 계산할 때마다 우리가 그 변화도가 버퍼에 덮어 쓰여지는 게 아니라 누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로 그래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텝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개 변수를 이제 그 갱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가 그 로스의 값을 한번 여기에 잠깐 띄워보는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게요. 네, 여기서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스칼라 값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두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저장을 하는 부분까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F폭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어떤가요? 계속 돌려가면서 지금 이 로스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디까지 줄어드는지 한번 볼게요. 네, 잠깐 좀 보시면 이게 줄어드는 속도가 이제 조금 줄어드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F폭을 10까지 넣었는데 보통 한 3에서 2 정도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변화가 없죠. 약 2.09 정도에서 이제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저장을 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모습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위크 1 과제를 전부 다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여름과제 2주차 과제를 맡게 된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모두 과제를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주차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주차 과제 페이지로 들어오면 이제 문제를 읽을 수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 문제가 대충 어떤 내용이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은 이제 하나가 아이리스라는 꽃을 찾았는데 이제 이것에 대한 품종을 구분하고 싶어 한다 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붓꽃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품종으로 나뉘는데 이를 꽃받침의 길이, 너비, 꽃잎의 길이, 너비 이 네 가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세 가지의 품종을 분류하는 것이 이 과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래로 내려보면 이제 강의 영상을 보셨으면 이제 충분히 저는 과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였고요. 데이터셋은 이제 아이리스 스피시스를 사용하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저는 이 캐글에 있는 이제 아이리스 스피시스라는 이제 데이터셋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코드는 이제 이 캐글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sklearn에서 그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불러올 수 있는 함수를 제공하는데 이제 이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코드를 작성드렸습니다.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제 코드 설명을 할 때 더 자세히 나가겠습니다. 데이터 포맷은 이제 모델이 이런 인풋을 가졌을 때 이런 아웃풋을 내놓아라고 저희가 이제 정해둔 것인데요. 이제 보시면 인풋 쉐이프는 이제 배치 사이즈의 num features, 즉 아까 앞서서 정의한 피처가 이렇게 네 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쉐이프가 이제 인풋 쉐이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웃풋 쉐이프에는 저희가 분류해야 되는 이제 품종이 3개이기 때문에 저희는 쉐이프도 쉽게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여기까지 데이터 포맷 설명이었고 이제 저희가 채점 기준으로 삼으려고 했던 건 이제 매트릭은 이제 accuracy를 사용하는데 이제 accuracy가 0.8 이상이어야 된다고 저희가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보면은 app.py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이 매트릭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제 보면 이 함수를 통해서 나오는 값이 0.8을 넘게 되면 저희는 과제를 이제 통과시키는 것으로 이제 결정하였었습니다.
네, 그러면 과제를 직접 들어가는 거에 앞서서 잠시 이 세 가지의 강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이 과제에는 어떤 내용이 필요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7강을 들어가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7강에서는 이 모델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이제 nn.linear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에 대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이제 x 데이터가 이렇게 앞에 들어가고 여기에 가중치를 곱해주면 이제 y 데이터가 이제 나오는 게 보통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리니어 리그레션 할 때 이제 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코드를 보면은 nn.linear라 했더니 이제 input shape가 2였고 output shape가 1로 설정을 해줬는데, 이제 이 뜻이 뭐냐면 이렇게 들어오는 input 데이터가 이제 하나, 두 개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들어오고 보면은 이제 output은 이제 0과 1 둘 중에 하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output shape은 각각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nput shape가 두 개, 그리고 output shape가 1일 때 우리는 이거를 만드는 이 모양을 저희는 토치 nn linear 인풋은 둘, 아웃풋은 하나, 이제 저희는 이렇게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강의 내용을 조금 더 뒤로 돌려보다 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만 쌓아줬는데 이거를 또 여러 개 쌓아줄 수 있었습니다. 보면은 지금 L1이 토치점 리니어 인풋은 2, 아웃풋은 4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걸 앞에 있는 그림을 활용해 가지고 또 그려보면, 자, 인풋은 똑같이 A1, A2, B1, B2, C1, C2, D1, D2. 자,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웃풋이 이제 4개가 나오려면, 지금 보면은 앞에 있는 거에서는 지금 얘랑 얘랑 곱해져서 여기에 더해지고 얘랑 얘랑 곱해져서 여기에 더해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똑같이 가중치를 이렇게 W11, W12, W21, W22 지금 4개니까 이게 4개가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이제 아웃풋이 y가 이렇게 y11, y12, y13, y14 네, 이렇게 아웃풋의 쉐입이 4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리니어 레이어는 아까처럼 단순히 하나씩만 이어나갈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와이드하게 펼쳐주고, 이걸 이렇게 와이드하게 펼쳐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더 이 레이어들을 계속 더 깊게 쌓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알려준 게 바로 이 7장의 내용이었고, 자, 보면은 그 전에 여름과제 전에 이제 저희가 1학기 때 설명한 내용에서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을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제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리니어 레이어가 이제 중첩이 됐을 때 그냥 이거는 전부 다 이제 선형인 함수들을 합성을 해준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도 그냥 선형인 함수가 나오게 돼가지고 이 리니어 레이어를 하나 쓰는 것과 다름없는 이제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한다면 이제 이 선형화가 되는 것을 이제 이 선형 함수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막고 각각의 레이어를 비선형으로 틀어줘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개 이 레이어들을 통해서 여러 개의 함수들을 표현할 수 있다고 저희는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예제에서는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따로 시그모이드 말고도 네, 자주 사용하는 게 이런 렐로와 같은 것도 저희는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7장의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이제 8장에서는 데이터 로더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강의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로더를 만들 때는 커스텀 데이터 로더를 만들 때 이 데이터 로더가 불러왔을 때 이제 이 데이터들을 인터넷에서 다운받거나 아니면 디스크에서 로드를 하고 그리고 이를 이제 그 파이토치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뭐 형태로 변환을 해준 다음에 그래서 get 아이템을 통해서 이제 이 인덱스에 있는 이제 그 데이터의 값을 꺼내주는 과정을 이 get 아이템 함수를 통해서 구현을 하고 이제 렌에다가는 이 데이터의 전체 길이를 반환하는 이제 그런 코드를 작성하여서 커스텀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커스텀 데이터셋을 만들고 이제 데이터 로더를 통해서 이 데이터셋을 불러오고 배치 사이즈 그리고 섞어줄 건지 셔플을 정해주고 이제 이 데이터 로더를 몇 개의 워커가 이제 불러오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해줘가지고 저희가 커스텀 데이터 로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코드를 직접 작성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그 9장 내용인데요. 9장 내용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소프트맥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리니어 레이어를 쌓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가 구분해주는 그 클래스가 하나면은 문제가 없는데 만약 여러 개의 클래스가 나오게 된다면 보면은 이 나오는 값들이 이제 소프트맥스를 통하기 전에는 이게 확률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값이 2가 될 수도 있고 막 이게 마이너스 0.5도 되고 막 이게 뭐 마이너스 뭐 999 막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은 0과 1 사이의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가지고는 이제 인퍼런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델의 아웃풋을 나온 값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probability의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소프트맥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예제에서도 이제 2.0, 1.0, 0.1이라고 이제 로짓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제 얘를 probability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소프트맥스였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9장에서는 이 말고도 이런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자주 사용하는 로스 펑션인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해서도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분이 과제를 하실 때 살짝 궁금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인터넷에서도 찾아보면은 이 모델을 만들 때 이 소프트맥스라는 것을 이제 파이토치에서는 이제 붙인 기억이 없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파이토치에서는 이 크로스 엔트로피 러스를 사용할 때 이 소프트맥스를 이제 해주는 거를 이제 이 파이토치가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이제 모델의 아웃풋이 이런 식으로 로짓의 형태가 나오고 이제 타겟이 이제 이 클래스의 넘버가 나오면 이제 인덱스가 되겠죠. 이제 얘네를 똑같이 이 로스 펑션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얘를 알아서 소프트맥스를 취해 가지고 이제 로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만 이제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강의 내용은 정리를 해보았고, 자, 그러면 실제로 코드를 어떻게 짜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여기서 주어진
이 데이터셋 하나를 불러올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아이디를 켜신 다음에 그래서 얘를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근데 이제 불러와졌는데 한번 데이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네. X트레인을 했더니 이 쉐이프가 이제 4인 이제 배열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이제 얘 길이가 전체 데이터셋의 길이가 이제 12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Y트레인도 보면은 이 클래스가 이제 0부터 2까지의 클래스가 나오는데 이거의 길이도 이제 120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 이제 트레인 데이터로 나눠준 이제 데이터의 길이가 12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X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쉐이프가 4개인 거에 어레이들이 계속 나오고 이거의 길이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120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강의에서 주어진 이 코드를 활용한다면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파이토치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셋이 아니라 그냥 그 파이썬 어레이일 뿐인데 얘를 이제 파이토치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아까 해줬던 이 커스텀 데이터 로더를 이용해서 한번 이제 직접 구현을 해볼게요. 네, 이걸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옆에다 띄우고 네, 그래서 이제 이 120개인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이제 커스텀 데이터 로더를 통해서 한번 직접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클래스 데이터셋 이라고 정의를 해주는데 뭐 커스텀 데이터셋이라고 해볼게요. 아이리스 데이터셋이라 하죠. 자,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만들어주는데 이제 이 보면은 이제 얘는 클래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파이토치가 제공을 해준 이 데이터셋 클래스를 이제 임포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일단 임포트를 해볼게요. 일단 토치를 임포트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셋에 필요한 토치.utils 데이터를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라이브러리를 불러올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는 데이터라는 이제 모듈에는 데이터셋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우리는 얘를 상속을 해가지고 한번 커스텀 데이터셋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니라이저부터 구현을 해줄게요. 이니라이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데이터셋을 다운로드하고 그리고 그 파이토치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아니면 뭐 트레인 아니면 테스트셋 데이터셋을 스플릿 하거나 이제 이런 과정을 취해줍니다. 네, 그래서 생성자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생성자를 해줄 때 지금 제가 그 트레인 데이터셋을 로드하고 싶은지 아니면 테스트 데이터셋을 로드하고 싶은지 이거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변수 하나를 train이라고 둘게요. 그래서 생성자를 구현해 줄 때 이게 부모의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생성자를 불러줘야 해요. 그래서 부모의 생성자를 이렇게 불러주고 그 다음에는 이 코드를 이 생성자 안에 넣어줄게요.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트레인 데이터셋을 불러오고 싶다면 이제 그 인풋들하고 라벨들을 xtrain하고 ytrain을 넣어주고, 그게 아니면 이제 이 인풋과 라벨즈에 이 테스트하고 y 테스트를 이제 집어넣어 줍니다. 네, 여기까지 이 인풋하고 이 타겟값, 인풋하고 라벨을 우리가 불러와 주는 거를 이제 생성자에서 구현을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get 아이템을 구현해 볼게요. 그래서 get 아이템에서는 이제 이 인덱스에 있는 값을 불러오면 되는 거라서 그냥 단순하게 이거를 뭐라 하지? 인풋을 토치.tensor 이제 텐서로 바꿔주고, 이제 인풋스에 인덱스에 있는 값을 불러와 줍니다. 그 다음에 라벨은 이제 long tensor로 불러오는데, 그래서 인덱스에 있는 이제 라벨을 long tensor로 불러와 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미지와 인풋과 라벨을 불러와 주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get 아이템을 구현을 했고,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거는 이제 이 데이터셋의 길이를 출력해 주는 거잖아요. 얘도 간단하게 그냥 아까 전체 이 트레인 데이터셋에 이 길이가 있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그 만약에 트레인 데이터셋이면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의 길이를 리턴을 해주고, 이거는 어차피 여기서 해줬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이 인풋의 길이를 리턴해주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구현을 했으면 한번 제대로 데이터셋이 굴러가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iris 데이터셋을 불러오는데, 여기서 생성자에서 이제 파라미터로 줬던 게 train으로 쓸 건지 테스트로 쓸 건지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train을 이제 true로 넣어 볼게요. 자, 에러가 떴는데 이거 데이터셋이 아니라 iris 데이터셋이죠. 네, 그래서 일단 에러는 안 떴어요. 에러는 안 떴고, 한번 인덱스를 이제 get 아이템 인덱스를 통해 가지고 한번 데이터가 제대로 불러오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데이터셋 0 하면은 네, 보면은 이 4개의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이제 아웃풋 텐서가 쉐이프가 하나인 텐서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커스텀 데이터셋을 잘 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셋을 짰으면 한번 모델을 한번 짜볼게요. 잠시 강의 자료로 돌아와가지고 네, 자, 이번에는 모델을 짤 건데, 이런 식으로 좀 와이드하고 딥한 모델을 짜볼 거예요. 지금 보면은 얘는 인풋 쉐이프가 둘이고
얘가 이제 레이어로 들어갈 때 아웃풋이 4시고, 이제 얘가 다시 레이어로 들어가서 이제 아웃풋이 3개고, 이제 최종 아웃풋이 이제 클래스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짤 이 모델도 똑같이 해줄 거예요. 그래서 모델 설계를 하는데, 자, 우리는 그걸 정했죠. 인풋 쉐이프와 아웃풋 쉐이프가 있어요. 그래서 인풋 쉐이프로 배치 사이즈와 넘 피처스 4개가 들어가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는 건 4개인 걸로 알 수 있어요. 자, 아웃풋으로 나오는 건 넘 클래시스 3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사이에다가 이제 모델을 잘 구성해주면 되는 건데, 이제 이 예제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자, 레이어,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걸 히든 레이어. 이제 첫 번째는 자, 인풋으로 이제 100, 이제 100개 이제 아이템들이 있는 거고, 아웃풋으로도 똑같이 100을 내뱉어 볼게요.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 2에는 자, 인풋으로 100이 들어오고, 이제 아웃풋으로 그냥 최종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최종 아웃풋이 3이니까 3을 내볼게요. 네, 이렇게 모델 하나를 한번 설계를 해봤는데, 자, 여기서 톡방에도 예전에 질문해 주신 분이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직접 정해준 숫자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히든 레이어의 개수는 2개로 할 거고, 이제 히든 레이어 첫 번째는 뭐 이제 100개를 쉐입으로 가지고, 이제 히든 레이어 두 번째는 이제 인풋은 100, 아웃풋은 3, 뭐 이렇게 결정을 해줬잖아요.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 값들을 바로 우리는 하이퍼 파라메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하이퍼 파라메터를 어떻게 결정하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사실 이 하이퍼 파라메터를 결정하는 그 방법은 사실 그렇게 막 정해진 방법은 없고, 그냥 연구자의 그런 직관적인 이제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좀 살짝 찍기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도 사실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거는 뭐 AutoML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모델을 설계해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설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코드를 짜볼게요. 네, 아까 쓴 이 부분들은 지워주고, 자, 모델을 짜줄 때는 얘도 데이터셋을 짜는 과정이랑 비슷한데, 자, 모델을 짜기 전에 일단 필요한 모듈들을 또 임포트를 시켜볼게요. 자, torch.nn을 nn으로 불러와주고, 네, 이것만 일단은 불러오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모델을 짜줄 건데, 이제 이 모델의 이름은 그냥 뭐 iris 모델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iris 모델을 짤 건데, 얘도 똑같이 nn 모듈을 이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NN.dot 모듈을 이제 상속을 받아야 이제 그 파이토치 모델을 구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생성자를 구현해 주는데 이제 생성자 안에는 그 모델에 필요한 그 레이어들을 정의를 해줘요. 그래서 똑같이 일단은 이것도 상속을 받아가지고 구현을 하는 거니까 부모의 생성자를 일단 불러와 줄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레이어 3개를 이제 정의를 해줄 건데 보면은 지금 인풋이 4에서 100으로 가고 이제 인풋이 100이고 아웃풋이 100, 인풋이 4고 아웃풋이 100인 레이어 하나가 필요하고 그다음 히든 레이어 하나 이제 인풋이 100이고 아웃풋이 100인 히든 레이어 하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히든 레이어 2가 이제 인풋이 100이고 아웃풋이 3인 레이어가 필요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구현을 해줄게요. 이 FC1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fully connected layer 혹은 dense layer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히든 레이어 사이에 이제 이 모든 뉴런들이 이제 이게 다 서로 그냥 덴스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dense layer 또는 fully connected layer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풋은 이제 첫 번째 레이어는 인풋은 4, 아웃풋은 100. 두 번째 레이어는 인풋은 100, 아웃풋도 100. 세 번째 레이어는 인풋은 100, 아웃풋은 3.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줬으면 일단 생성자 구현은 끝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forward 함수 구현입니다. 이 forward가 뭐냐면 이제 그 모델을 인퍼런스를 진행을 할 때 그 데이터를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forward 함수를 이제 인퍼런스를 할 때마다 호출을 해주는데 이제 그 예전에 여름과제에서도 여름과제가 아니라 1학기 수업에서도 설명해드린 적이 있는데 forward 함수를 생각할 때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흘려보낼 건지 이거를 상상하면서 이제 구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를 받아가지고 인풋을 받아가지고 이제 구현을 해주는데 일단 out은 먼저 일단은 그 구현을 하기에 앞서서 자 이렇게 그려놨는데 아까 강의에서 자 이렇게 레이어들을 딥하게 쌓아주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비선형 함수들을 끼워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레이어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액티베이션 펑션 껴주고 여기에 액티베이션 펑션 껴주고 이제 마지막에도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액티베이션 펑션들을 이제 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out은 일단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보면은 이것도 임포트를 해줄게요. 네, torch.nn.functional에는 이런 함수들을 이제 제공을 해요. 그래서 구현을 해줄 건데 저희는 아까 예제에서는 시그모이드를 사용을 했지만 저희는 렐루를 써볼게요. 그래서 렐루를 하고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에 나온 값을 렐루에 한번 집어넣어주고 그래서 이 값을 다시 fully connected 레이어 두 번째에 넣어가지고 이제 값을 빼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값은 이제 렐루를 안 취하고 그냥 출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리턴 이 아웃풋은 이제 리턴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딱 굴려보면 이제 이따가 에러가 뜨는지 안 뜨는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데이터셋과 모델을 구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셋도 준비됐고 모델도 준비됐으니까 이제 학습하는 코드를 짜야겠죠. 네, 학습하는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자, 모델을 불러줄 거예요. 모델을 불러오는데 이제 모델이라는 변수에 앞서 구현한 아이리스 모델을 불러올 거예요. 자, 근데 모델을 불러오기 앞서서 자, 디바이스를 설정해 줄 건데 이제 이 디바이스를 설정해 주는 이유는 이제 파이터치에서는 그 GPU 인퍼런스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GPU 리소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쿠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일단 그 런타임 상에서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쿠다, 즉 GPU environment를 사용할 수 있으면 이제 쿠다를 디바이스에 담게 되고 아니면 CPU를 디바이스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모델 구현한 거를 디바이스에 이제 배치를 해줄게요. 그러면 에러가 없이 잘 로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로더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앞서 구현한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데이터 로더를 구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로더를 불러오고 데이터 로더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로더를 불러올 수 있고, 그래서 앞서서 데이터셋의 이름을 iris 데이터셋이라고 했으니까 iris 데이터셋 train을 true로 해주고 이제 불러올 겁니다. 다음에 배치 사이즈, 이제 배치 사이즈는 대충 그냥 32라고 결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데이터는 섞어주고 워커는 그냥 2개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criterion, 즉 그 로스 펑션을 불러와 줄 건데요. 로스 펑션은 앞서 말씀드린 cross entropy loss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할 건데, 옵티마이저는 그 stochastic gradient descent, 즉 SGD를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아담을 써볼게요. 러닝 레이트는 일단 0.001로 설정을 해줄게요. 옵팀도 불러와 줘야겠네요. 네, 여기까지 학습을 위한 준비는 끝났고, 학습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에폭시 대충 반복 획수를 100으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에폭시를 불러오고, 불러오는 게 아니라 이제 에폭시만큼 반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로스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로스를 저장할 변수 하나를 둘 건데, 그걸 트레인 로스라고 해볼게요. 얘도 똑같이 GPU로 불러와주고, accuracy도 똑같이 정리를 해줄게요. 자,
다음에 본격적으로 각 에폭시마다 반복을 할 건데, 이제 이 데이터 로더에서 이제 값을 하나씩 뽑아 볼게요. 그래서 x도 GPU로 넘겨주고, y도 GPU로 넘겨주고, 옵티마이저를 초기화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모델의 아웃풋을 y 언더바에다가 저장을 해줄게요. 그래서 로스는 앞서 정의한 크라이테리언, 즉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이제 y 타겟 값하고 이제 원래 그 데이터 로더에서 불러온 이제 y 그거를 이제 로스를 계산을 해주고, 일단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트레인 로스에다가 이 로스를 저장을 해줄게요. 누적을 해줄게요. 그래서 loss.backWord를 통해서 이제 이 로스를 앞서 구현한 이 모델들의 파라미터에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해주고, 그래서 옵티마이저 스텝을 통해서 이제 이 백프로파게이션 한 거를 이제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해줄게요. accuracy는 이제 실시간으로 좀 트레인 accuracy도 보려고 하는데, 이제 보면은 여기서 앱.py에 들어가 보면 제가 매트릭 함수를 미리 정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매트릭 함수를 이 앞에다가 그대로 복사를 해줄게요. 일단 셀프는 빼주고, 그래서 accuracy는 매트릭을 이제 모델 아웃풋하고 타겟하고의 accuracy를 비교를 해줄 거고, 그래서 train accuracy에다가 이 accuracy 값을 누적을 해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했으면 이제 train loss랑 train accuracy를 이제 이 train loader, 데이터 로더의 크기만큼 나눠줄게요. 그래서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로스를 출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현재 에폭시는 이거고, 토탈 에폭시하고 로스하고, 자, 이게 지금 GPU에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디태치를 해주고 CPU에 올려주고 이거의 값을 불러올 거예요. accuracy도 똑같이 디태치를 해주고 불러오고 값을 뽑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한번 학습을 해보죠. 에러가 떴네요. 사이즈 미스매치 에러가 떴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아웃풋을 이제 풀리 커넥티드 이제 X로 들어온 값을 넣어줬는데
이제 여기가 지금 이 첫 번째 레이어에서 나온 아웃풋 값을 집어넣어 준 게 아니라 X로 집어넣어 줬네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다 아웃으로 바꿔주면은 아 지금 보면은 이 y를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지금 y가 이런 식으로 그 뭐라 해야 되지? 하나의 그 어레이로 더 한 번 감싸져 있기 때문에 얘를 언스퀴즈 해가지고 쉐이프를 밖으로 빼볼게요. 스퀴즈를 해가지고 네, 그럼 일단 학습 자체는 잘 되네요. 그 다음에 오타 수정해주면은 네, 학습이 잘 되네요. 일단 트레인 크래시가 95%까지 올라와 있는 건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좀 바꿔가지고 그 테스트 애큐러시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지금 모델을 한번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그 그라디언트들의 변화가 없도록 박제를 해볼게요. 이거를 model.eval 즉 evaluation의 약자로 이걸 하면은 이제 모델에 있는 파라미터들의 값이 바뀌지 않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 로더를 새로 정해 줄 건데 얘를 아까 일단 iris 데이터셋을 그대로 불러오는데 트레인에 펄스를 해줄 거예요. 왜냐면 지금 테스트 데이터셋을 불러오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그냥 아까 30개인 거 확인했으니까 그냥 30으로 해서 그냥 배치 하나로 한번 더 볼게요. 셔플은 똑같이 true로, 이건 상관없긴 한데 일단 true로 해주고 워커도 2개로 넣어줄게요. 그래서 테스트 애큐러시를 저장할 공간도 똑같이 만들어준 다음에 네, 그래서 얘도 데이터 로더에서 그대로 불러와 줄게요. 그래서 아까 학습한 거랑 똑같이 디바이스로 넣어주고 y도 똑같이 스퀴즈를 해준 다음에 디바이스를 넣어주고 모델의 출력값을 넣어준 다음에 accuracy를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이 accuracy를 계산한 거를 저 테스트 accuracy에다가 누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테스트 accuracy를 딱 찍어보기 위해서 일단 데이터 로드의 길이로 나눠주고 이제 퍼센트로 보기 위해서 100으로 곱한 값을 출력을 해주면 네, 지금 테스트에서는 정확도가 100%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이제 짜고 데이터셋도 짜보고 테스트까지 해봤는데 그럼 얘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장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은 그 데이터셋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 OS라는 파이썬 기본 모듈을 불러가지고
패스를 이제 현재 폴더에다가 상대 위치로 이제 model.pth라는 파일을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torch.save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과제 설명 영상에다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static를 저장을 하는데 이제 패스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주면 네, 보면은 지금 모델이 정상적으로 저장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또 불러올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그 앱.점 파일을 짤 때 이제 똑같이 얘를 이제 디바이스로 불러오는데, 여기서는 load state dict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torch.load 이제 이 model.pth에다가 저장을 했으니까, 아까 패스라고 했으니까 패스에서 불러줄게요. 이거 소프트맥스가 아니라 아이리스로 하기로 했죠. 얘를 이거 안 붙여졌네요. 네, 그래서 모델을 성공적으로 불러왔고, 테스트로 뭐 그냥 1111 집어넣으면 이제 모델이 인퍼런스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제를 제출해 두실 때는 이렇게 model.pth로 저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로드를 해 주셔가지고 앱.점 파일을 구현을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이제 2주차 과제는 통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모두 강의 들어주신 분들 수고하셨고요. 이로써 이제 2주차 강의에 대한, 이제 2주차 과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성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